그 10장의 내용들은 지금 현재 뭐 문난영 회장도 이영흠 회장도 그다음에 이제 그 송광석 회장, 그 이현영 회장, 그다음에 이런 여러 이제 기관장들이 와서 또 김항재 회장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종교연합, UPF, 여성연합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이제 그 소위 평화 통일과 소위 세계 평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제를 중삼아서 이제 그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그 회장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큰 모델 아래 신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을 또는 신통일 세계에 대한 비전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과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 한 하나님 아래 전 인류가 대가족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의 기초에서 큰 우산이에요. 큰 엄브레라예요. 그런 면에서 소위 종교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 성회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3.1운동의 민족 정신을 구현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정리가 유엔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엔과 남북 통일.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을 뭐 딴 거 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만 잘 정리해도 그 유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 그다음에 천주 평화연합의 평화운동, 남북 통일 국민연합에 대한 것, 부모님의 북한 방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조국 통일과 하나님주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특히 이 문김 부모님과 김일성의 회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는 것들 자세히 스타디했어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부모님의 김일성 만남이라 하는 것이 그냥 소위 의례적인 만남으로 끊는 것이 아니고 김일성 주체가 또는 한국 정부 당국이 이 소위 부모님의 김일성 접견을 김일성과 가인아벨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 경제 또는 교류, 문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위 변화했느냐 하는 것들에서 중점 합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됐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된 우리 내적인 어떤 교류 협력에 대한 것도 정리하고 그래서 방문 이후에 남북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짐 로저스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평화통일운동이 UPF 창설은 어떻게 됐고 사무국의 초종교 연합운동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하늘 부모님 성회를 중삼아서 구현되는 종교적 비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종교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효종 사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신통일의 방향성, 세계 평화 여성 연합에 대한 것도 우리 문현 회장이 굉장히 소위 이 현장감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울먹이면서 그 부모님을 증언해 줬지만은 그 이론적 기초와 그 기초적인 내용들은 잘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강의할 때 이 강의 자료로서는 뭐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어느 쪽을 강의하시든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이제 이상 세계론입니다. 천일국에 대한 비전이 기본적으로 제시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엄초작을 지금 쳐다보질 않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좀 오버를 해서 제가 시간을 좀 쓰는데 그렇다고 이제 자세하고 이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개 이제 뭐 국가론 이게 다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 대한 것들은 선험적인 국가론이 있고 그다음에 경험주의적인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어떤 구성에서 이제 계몽사조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험론, 영국의 경험론을 중삼아서 소위 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출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험적인 국가론을
제시하는 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플라톤, 그다음에 헤겔 같은 이전 이 관념론전 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소위 그 선험적인 국가론을 제시한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굉장한 고난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선험주의적인 국가론을 제시하는 어떤 그 이상 국가론자들은 대개는 이 관념론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요. 플라톤도 공산주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플라톤의 오해를 받는 측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국가에서 소유하자고 하는 것.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그 똑똑한 플라톤이 소위 국가론에서 이제 상당히 소위 전체주의적인 그 사고를 하죠. 헤겔 마찬가지죠. 절대 정신이 구현된 것이 이성국가예요. 그 이성국가에 의해서만 자유가 실현되는데 그 이성국가야말로 하나님이 절대 정신이 구현한 역사의 본질. 그러니까 이성의 본질은 자유고 이 이성의 본질인 자유가 실현된 것이 바로 이성국가이고 불행하게도 헤겔은 그 이성국가가 그 당시 기독교 국가인 프로테스탄트 국가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어용 철학 얘기를 드는 거죠. 쇼펜하우어로 말하면서 들어갈 때는 관념론의 거대한 궁궐로 들어가다가 빠져나올 때는 계곡문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론 자체를 소위 신적 이성이 절대 정신의 이성이 구현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기독교 국가야말로 이성의 자유가 구현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 국가는 소위 낙엽을 뗄감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산에 가서 낙엽을 긁어다가 떼우는 것을 법적으로 제어해가지고 그냥 통분하게 만든 그런 어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진 그런 프로테스탄트 국가를 이성 국가로 구현하니까 청년 해결 학파들이 포엘바, 스타나, 스트라스,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포엘바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도대체 이성 국가인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왜 이렇게 지질이 양민들을 착취하고 이런 어떤 부의 불변에 있는 이런 부정한 나라가 됐느냐? 거기에서부터 촉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그 헤겔의 이성국가론에 대해서 절대적이 구현된 자유의 왕국이라는 거기에서부터 결국 헤겔 철학에 대한 반대, 기독교에 대한 반대, 프로테스탄트 국가에 대한 반대의 명제가 헤겔 좌파 운동의 출발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초는 헤겔의 국가론에 의해서 플라톤의 소위 아이디얼리즘이 헤겔 쪽으로 이제 규정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보통 우리가 합리적인 국가에 대한 것들, 홉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경험적인 국가라는 것이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국가에 위임하게 되면 이 국가라는 것이 결국 모든 권한을 독점해가지고 결국 국가 자체가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리바이던이라는 게 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홉스의 리바이던은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계약에 의해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위임했지만 그 계약적인 것들을 국가가 독점해가지고 그 자체가 인조 괴물이 된다는 그냥 괴물이 아닙니다. 리바이던은 인조 괴물이에요. 인간이 만든 가장 악마적인 그런 것이 국가가 된다고 하는 쪽으로 사실 현재 국가에서 그 소위 홉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경험론의 출발자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게 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경험주의 국가론이 아니고 생명 유기체 국가론입니다. 유기체설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들이 나오고 원리전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의 어떤 통일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되고 따라서 이제 그 헤겔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 그러니까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순수 이성을 가지고 신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칸트의 이율배반론, 칸트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물 자체 세계 신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신을 인식론적으로 증명한 중세의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는 그런 견해거든요.
이런 어떤 인간의 오성에 의해서 인식할 수 없는 신을 헤겔은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헤겔의 칸트의 소위 형식 논리학, A는 A고 A는 난 A가 아니라는 형식 논리학을 A는 A면서 동시에 난 A가 될 수 있다는 변증법을 논리의 기초를 다시 함으로써 신의 인식 가능성을 헤겔은 증명하거든요. 이건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의 전 과정이 바로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헤겔이 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라고는 마르크스즘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의 변증법이 기본적으로 구현하는 세계는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전체가 진리예요. 전체가 진리고 개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헤겔 철학을 빗대서 말 위에 앉아있는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나폴레옹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폴레옹의 개별적 의지나 자유의지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절대정신의 꼭두가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말 위에 앉아있는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헤겔 철학을 비꼬면서 한 유명한 일화가, 결국은 모든 것은 신의 연출이고 신의 각본이고 절대정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간교한 계획에 따라서 인간을 역사 무대에서 배우로 쓰는 거죠. 이런 어떤 신의 의지라고 하는 전체적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헤겔에도 있고 전체주의적 마르크스에도 있어요. 이것을 깬 것이 이제 계몽주의거든요. 기계론이거든요. 이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부속품 하나 없으면 기계 전체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의 가치가 기계 전체의 가치, 사회와 국가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 자체가 침범할 수 없어요. 그것은 국가보다 더 존엄한 신에 의해서 부여된 자연권이에요. 이게 자연법 사상이거든요. 경험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냐, 개체냐, 전체냐는 문제가 소위 국가로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 기계론은 잘못됐어요. 프랑스 혁명의 출발인 소위 계몽주의 사조가 경험주의적인 측면에서 또는 기계론적 유물론이라는 측면에서 잘못됐어요. 그것은 이제 그 변주법은 소위 숲은 보지만 나무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전체,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라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전체 의지가 중요해요. 인민 대중 의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체라는 논리 속에서 개인을 압박하죠.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거기선 존재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헤겔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이 플라톤의 소위 전체주의적인 시각, 그 어떤 국가로서 보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의 개인의 인권, 소위 민주주의의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소위 기계론적 세계관과 그다음에 전체주의 세계관이 소위 개체냐 전체냐는 대립 속에서 이제 소위 그 국가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론도 잘못되고, 전체론은 전체만 보지만 개별을 보지 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개체론은 개체를 보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의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라는 그러한 기초를 깨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원래서 얘기하는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의 한 목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체 국가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생명, 완성한 국가는 완성한 한 사람의 아담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성한 나라라는 이상적인 세계라는 것은 완성한 참부모의 구현체입니다. 구현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아인슈타인에 와서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뉴턴의 철옹성 같은 하나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이원원전 세계관이 아인슈타인에 와서 완전히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뉴턴의 세계관을 극복했어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극복했지만 양자역학 쪽으로 돌아서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양자역학의 하이젠베르그라고 하는 소위 불확실성 원리,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 우주의 파장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돼요. 실험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여튼 소위 기계론적 세계관이 양자의 역학을 갖고는 전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작은 나비의 어떤 동작이 전 우주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소위 물리학적인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증명됨으로써 아인슈타인과 이때까지의 철옹성 같은 합리주의, 철옹성 같은 기계론적인 세계관, 기계론적 국가관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유기체론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상원 원장님은 의사세요. 그러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문제를 좀 삼고 통일사상에 대한 것을, 인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존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기체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중심 삼고 소위 그 우주식과 우리의 그 낮생명, 개별적인 생명의 잠재의식과 그 다음에 세포 차원에서의 원의식이 전부 연결되는 하나의 전체의 하나의 유기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생물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쪽에서도 양자 이론 쪽에서 얘기해요. 유기체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기계론은 뭐냐면 기계론은 개별의 합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분해해보게 되면 전부 다 개별의 합으로 기본적으로 분해돼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것은 개별의 명제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검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유기체론은 그게 아닙니다. 유기체론이라는 것은 전체가 개별에 앞선다는 전제입니다. 아무리 유기체를 갈라서 부분으로 절단하고 부분에 총화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는 나올 수 있어요. 생명은 환원되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DNA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기계론적 구조가 아니에요. 어떤 분자 구조에서 합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DNA, RNA 구조, 분자 구조, 기계적 결합을 초월하는 something. 그 어떤 거예요? 이것은 spiritual, 그건 영적인 것이고, 그건 소위 그 형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원래 이 형상적인 차원으로 분해할 수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도 그렇고 양심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원리가 우리의 성상과 형상의 심전상과 성상 형상의 합성을 일치해야 된다는 이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기체론이 정당하다는 것이 물리학에서 점정돼야 되고 증명돼야 되고 생물학에서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주의, 아까 얘기한 하나님주의의 학문의 체계화 작업이거든요. 저기에 동참한 사람은 대부분이 물리학자고 생물학자입니다. 신학 한 명도 없어요. 선문대 신학 교수님들이 좀 열을 내야 되겠지만 세계적인 소위 생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소위 러시아의 아카데미하고 우리 효정학술재단이 이번에 심포지움을 했잖아요. 러시아 아카데미의 과학적 수준 대단합니다. 그 사람은 수학 공식을 가지고 연계를 입증하고 있어요. 종교는 인정 안 됐지만 스피리추얼리즘, 소위 영계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의 학문적인 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데베 선지자, 복음단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하데베 선지자를 준비했지만은 학문적에서 부모님의 하나님주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될 수 있는 기초는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발전됐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시리즈 책은 러시아 학자들이 거의 다 점령할 것 같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의 이 과학자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러시아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수학은 그 미국을 앞지른다고 하죠. 그 때문에 전체와 개체가 하나가 된 그런 사회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모델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이걸 만들었어요. 새벽 4시까지.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지금 엄 처장 눈치를 보면서 새벽 4시 15분에 집에 갔어요. 자, 이거는 공생주의죠.
공세집니다. 이 옆에 파란 도표는 이미 제가 6장인가 7장에서 이제 다 설명한 거예요. 이 공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와 이기적 욕구와 개인의 욕망이라는 개인을 기초로 한 하나의 자본주의 자유의 문제와 프롤레타르 계급혁명과 노동가치설과 계급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했던 사회적 평등 개념, 노동을 기초로 한 평등 개념을 총합하는 두익사사이단 말이에요. 공생주의는. 여기서 얘기한 공동소유와 적정소유가 바로 그렇죠. 이 공동소유와 적정소유는 소유권의 혁명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사회체제의 소유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는 거예요. 혁명이에요. 이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가 부모 것이고 내 것이고 형님 것이듯이 냉장고가 물고기가 누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고 그다음에 어부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경 먹기를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공유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연법 사상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소유 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 개념을, 이 자본주의의 잘못은 빈부격차예요. 소유의 자유가 이제 남용으로, 착취로, 자유방림이라고 하는 인간의 개별적 자유를 극단화시키게 될 때 기본적으로 만인이 만인 투쟁이 도래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사회가 파괴될 정도의 하나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 맹점이란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개인이라는 이념을 중심삼아서 구현된 하나의 투쟁사회, 정당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같은 반에는 하고 60명 다가 저놈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합격할 수 없어요. 저놈들이 떨어져야지 내가 이제 대학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한경제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물론 수월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거기서 낙오된 하나의 90명, 50명의 학우들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소위 자유방림, 아담 스미스는 시간경제라는 보호자는 선에서 잘 조절된다고 하지만 조절이 됩니까? 독점이에요. 백화점 하나 생기게 되면 이 구멍가게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자본이라는 것이 자본의 수익력이 노동의 수익력을 너무나 압도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어요. 노동 아무리 해서 월급 받아봐야 기껏해야 500만 원이에요. 근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 한 달에 1억도 벌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을 노동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자본주의의 만내 투쟁 사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소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 자유 소유라는 것, 이 남용과 방탕으로 이끌어졌던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소유밖에 없어요. 이 기가 막힌 하나의 공생주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급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는 결과적 평등이죠. 결과적 복지죠. 보편복지예요. 그건 다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것이 주체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평등은 하느님 앞에 평등이라는 자연권에서 평등이 나왔는데 평등을 주체적 가치로 주장한 것이 마르크시즘 아닙니까? 그래서 인민혁명 아니에요. 똑같이 달라는 게 저놈들이 수탈에 가서는 나도 똑같이 갖겠다는 게 똑같은 결과적 평등과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한테 야, 이 사람들아, 이 손가락이 전부 길이가 다르고 굵기가 다른 걸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손가락이 다 이게 평등합니까? 똑같이 자르면 어떻게 돼요? 손일 수 없잖아요. 이것이 평등인 이유는 손가락이 전부 크기와 무게와 모양이 다 다른 것이 평등한 것은 생명의 원리라는 것, 심정과 사랑의 원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능적으로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선택적 복지죠. 기회의 평등이죠. 어떻게 결과 평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편 똑같이 나눠가지고 형제끼리 어떻게 똑같이 가질 수 있습니까? 50만 원짜리 봉급도 있고 45만 원짜리 봉급제도 있는 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나는 노동가치서에 나오거든요. 물질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노동이라고 하는 물질이 모든 가치와 이윤을 증식할 수 있는 이것이 노동가치설이고, 이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를 착취한 것이 자본가치, 여기서 나온 것이 잉여가치설이에요. 간단해요. 그 분노와 증오에 의해서 자본가들을 타도하기 위한 기초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소위 노동가치설이라는 물질 결정론을 가지고 보니까 보편적 복지와 그다음에 결과적 평등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계급을 탈취해가지고 소외된 계층을 전환시켜서 평등이 왔습니까? 행복이 왔어요? 해방이 왔습니까? 그들이 이루어온 하나의 혁명에서는 무수히 많은 소위 자본가들이 숙청되고 유배되고 죽어나가는 이런 원성들이 더 이상 남아지는 계급혁명이 가져온 결과가 뭡니까? 이 수용소 군도밖에 더 있어요? 모택동에 백색 소위 계급들을 처단했던 일어났던 이 분서갱류 사건밖에 더 있습니까?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이런 계급의 가치, 물질 결정론, 유물론의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정 소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적정 소유라는 것이 이상원 원장님 말씀은 효과 가치설이에요. 효과 가치설.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의 평등이라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성상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의 평등이고 소위 자유의 평등이고 양심의 평등이에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평등이고 기회의 평등이고 양심의 평등이고 성상의 평등. 평등은 대상적 가치예요. 그 따라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 가치설이죠. 효과 가치설에 물질적 가치가 들어가요. 그러나 물질 결정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리적인 만족도, 인간의 성상적인 만족도에 의해서 물이 지금 여기서 먹는 물하고 사막에서 먹는 물이 똑같습니까? 그 가치가.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은 집 한 채를 주고도 사 먹어요. 사막에서 죽기 직전에 인간이 아사 상태에서 물 그 한 바퀴째라는 것은 집 한 채와 맞먹을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IT, BT, CT 문화 콘텐츠에서 만드는 하나의 소위 GNP의 수출량이 소위 현대에서 만드는 자동차 수출에서 노동자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압도하잖아요. 지금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 테크놀로지, BT 이런 것들이 노동 생산물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창의력이고 인간의 테크놀로지죠. 이런 것들이 부를 생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노동이 결정해? 물질이 결정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노동가치설과 이념가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치설이에요. 심지어 만족량에 의해서 형이 50 갖고 동생이 65를 가져도 형과 동생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밥 많이 먹는 사람은 좀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먹는 사람은 조금 먹어야 돼. 어떻게 똑같이 먹어요? 그럼 배가 작은 사람은 맨날 배 터지게. 배가 큰 사람은 맨날 배고프게. 그거는 사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따라서 소위 공생주의가 얘기하는 공동소유와 적정소유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혁명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소위 소유의 문제와 사회주의 소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생주의예요. 심정을 기반으로 한 공생주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론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똑같아요. 저 왼쪽 것은 똑같고 오른쪽 것이 조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소위 개인의 가치죠. 그다음에 이 사회주의는 전체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고 개인주의예요. 이 개인과 전체의 가치에서 가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이념의 기초로 삼은 것이 공생주의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의 소유 개념은 부모 것이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냉장고가. 형 것이 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과 부모의 사랑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 전부 평등한 공동소유가 소유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유 문제와 소유에서의 자유 개념과 개인의 자유 개념과 그다음에 계급의 어떤 평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전체도 아니고 개체도 아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개인과 사회주의의 기본 계급이 아닌 소위 가정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사회주의 체계의 근본적인 것들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기계론적 국가론 아까 얘기한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갖고 있는 국가 체계고, 그다음에 전체주의 국가 체계는 독재 권력 국가, 이건 헤겔이 지향했던, 또 마르크스가 지향했던 이런 어떤 전체주의가 있네, 변증법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화돼 가지고 권력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일자들에게 이제 권력은 기본 집중할 수, 권력의 속소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 영도라서 규정하는 수령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전체주의 권력이 갖고 있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권력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소위 소유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공생주의고, 이 공생주의에서 제시하는 공동 소유와 적정 소유라는 것이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소유 개념과 경제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주의도 마찬가지고 공용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용주의와 공의주의도 다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이 공생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와, 이걸 또 어떻게 찾지? 금방 나오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상적인 국가는 뭐냐? 이 가정이 기초한 공동체 가정이 국가의 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한 6, 7명만 형성돼도 국가의 기본적인 모델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봤는데, 우리가 이제 430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게 바로 단위 국가예요. 단위 국가. 그러니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가정 공동체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개별주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공동체 개념은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정입니다. 이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적인 모형이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유교체 국가입니다. 이 가정주의예요. 그래서 천일국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세계는 근본적으로 참부모의 몸 위에 건설된 나라예요. 기독교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위 참부모의 몸의 구현체가 바로 천일국이고,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될 때 기본적으로 천일국이 구현되는 것이고,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참부모의 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의 확대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기본적인 모델은 하나님의 구상에서부터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상은, 로고스는, 하나님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아담, 해와에 대한 창조, 가정에 대한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정에 대한 이상보다 선제된 것이 바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체의 목적과 전체에 대한 모델 규정이 없이 어떤 개별적인 모델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전체가 개체에 앞선다고 하는 유기체 모델의 기초 원리를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구상과 하나님의 로고스에서 제1차적으로 구성된 것이 국가에 대한 모델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국가에 대한 모델이 있었고, 그 국가의 모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구현된 것이 아담, 해와 이상 가정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섭리로 구현됐다고 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서 하신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고 예수님이 출발한 그런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예수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드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재단에 제물에 올린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은 소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시 제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상과 구현이죠. 천국에 대한 이상이 전제되고 그 전제 위에 이상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공동체 가정이라는 어떤 가장 작은 단위의 국가 형태가 구현되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 내용은 선언적인 선제적인 하나님의 구상 속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경험적인 유기체론을 중심 삼아서 구현된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몸의 확대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 틀을 가지고 우리가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부모님의 몸을 회복하는 것, 몸의 구현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이 천일국을 쟁취하고 천일국을 찾아 세움으로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수님의 근본적인 뜻, 그다음에 참본의 근본적인 뜻을 구현하는 그 매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영세평화론 뭐 이런 것들이 쭉 전개됩니다. 감사하다네요. 감사합니다.